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우리가 도가스한 이렇게 말하면 노자가 창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노자가 창시한 건 맞지만 사실은 노자라고 표현할 때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라는 사실은 논란도 있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의 도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인물은 육아의 구조와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틀을 갖고 있는데요. 육아도인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 공자의 사상을 보다 체계화시켜줬던 사람은 맹자였듯이 노자의 사상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느끼는 도가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장자인 거죠. 춘추시대에 공자와 노자가 활동을 했다면 전국시대의 이놈들이 맹자와 장자가 활동을 함으로써 비슷한 시기로 여러분들이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가의 느낌을 그대로 살 수 있는 장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받으세요? 노자는 실제로 우리의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노자는 실제로 보면 어떤 통치술에 관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세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상사회론도 갖고 있지요. 서국가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왠지 모르게 도가에서 느끼는 막 신선, 막 구름 타고 다니는 자연으로 가는 이런 컨셉과는 사실은 노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도가적인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떻게 놓고 보면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저해를 강조했던 사람이 장자입니다. 장자는 여러분들이 일단 송나라 사람인데요. 이 송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은나라를 무너뜨린 게 주나라였었지요.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은나라 유민들을 모아 놓은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가 좀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주 가무가 상당히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은나라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송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바보스럽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좀 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비자 같은 사람인데요. 한비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주대토라는 말로 상당히 유명한데, 나무 그루터기에서 토끼가 죽기를 기다렸다 라는 그 수주대토에 나오는 그 인물이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맹자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송나라 사람들 좀 비꼬는 이런 성향들이 있었죠. 별을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뽑아주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의 주인공도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송나라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장자였던 것이죠. 장자는 이름은 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자를 쓰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존칭이고요. 보통 우리가 선생이라고 주로 부르는 말이지요. 본명은 장주고 젊은 시절에 산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를 잠깐 지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벼슬 한 곳에 모두 다입니다. 제자들은 뭐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사실은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장자의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고돈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고돈, 외로운 돼지라는 뜻인데 실제로 초나라에서 장자를 제상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장자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초나라에선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아, 그러면 그 제사에 소를 쓰기 위해서 잘 먹이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잘 먹고 깨끗하던 소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그때 소나국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소를 잘 먹이고 잘 씻어준 것은 소를 위해서입니까? 제사를 위해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물론 당연히 제사를 위해서였겠죠. 장자의 이 말 속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니들 위해서겠지. 그 얘기는 뒤늦게 내가 깨달아봤자 그 제사에 사용되는 소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들판을 나뒹구는 외로운 돼지처럼 아주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게 장자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서도 한번 보시면요. 노자의 저서와 장자의 저서는 상당히 차이점을 좀 보이는데요. 노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책이 뭐였었죠? 도덕경인데요. 글자 수가 좀 적습니다. 대략 5,0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내용은 대부분 모순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함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면, 장자란 책은 33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략 6만 자 정도의 글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좋은 점은 우화나 비유의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냥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 이런 식의 컨셉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신다면 뭐 이솝우화의 형태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할 겁니다. 우리가 장자란 책에 있었는지 모르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 사실 알고 계세요.
장자의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첫 번째는 조삼모사라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사실 장자란 책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중지와 우물안 개구리의 사례도 장자의 책에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조삼모사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차이만을 가지고 본질, 결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송나라가 나오는데요. 송나라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었다고 하죠. 근데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좀 식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막 원숭이들이 화를 낸답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적게 먹으면 배고픈데?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공이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너 아침에 배고플 일이 없겠네? 그래서 원숭이들이 너무 좋아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사람들을 잔꾀로 속이다 라는 말을 쓸 때도 조삼모사를 사용하고 그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것도 보통 조삼모사라는 말을 쓰죠. 이 우물안개구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느낌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우물안개구리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면 하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하강에 신이 있었습니다. 하백이란 신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컨셉이 이건가 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막 이런 식의 컨셉이었나 봐요. 어느 날 유유자적하게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이르게 되지요. 이 바다의 신, 물론 서양에선 포세이돈일 텐데요. 동양, 중국에선 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다에 도달했던 하백이 와, 이렇게 넓은 곳이 있어? 세상에. 그러군 약에게 고맙다. 내가 정말 얕은 지식으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 덕에 내 볼품없음, 나의 낮은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놓고 보시면 일종의 글쎄요, 이 우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함축적 내용을 우리가 풀어보는 건데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어떠한 지식, 물론 도가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도도 전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현대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더 큰 지식,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방법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인데, 이 장자란 책은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한 300~400년에 걸쳐서 써진 책이에요. 그 말은 내용 전체를 장자가 쓴 책은 아니란 뜻인 거지. 육아의 책들은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지배층과 결탁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관리가 잘 되는데요. 나머지 제자백과의 세상들은 그렇게 잘 관리가 된 편은 아니지요. 가장 놀라운 건 노동자의 철학을 대변했다고 하는 묵가스랑 같은 경우는 청나라 때 와서나 발굴이 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침체 또는 매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자란 책은 여러분들이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4편, 외편, 자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편만 장자가 쓴 겁니다. 그리고 외편이나 자편은 그의 제자들이나 나중에 후학들에 의해서 집필이 된 이런 책인 거지. 그러니 장자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주로 4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뭐 시중에 나가면 그걸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라고 할 땐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어떤 책이든 장자란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읽으실 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 장자가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고요, 장주가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존칭이죠.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장자가 쓴 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학이나 후대에 쓰여진 글이고, 장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말이 장자가 직접 쓴 글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서술이 된 문장들은 다 장주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장자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글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가라고 말하면 물론 노자와 장자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노자든 장자든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말을 해요. 도가의 메시지의 핵심은, 노장 철학의 핵심은 분별하지 마라. 다르게 해석하면 비교하지 마라. 고로 분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게 노장 철학의 핵심인데요. 물론 분별이나 비교가 왜 나타나냐라는 것을 보는 관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노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글쎄요, 할미꽃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할미꽃은 추하고 장미꽃은 아름다운가요? 그렇다면 할미꽃은 장미꽃을 보며 뭔가 부러워할까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할미꽃이 추하고 장미꽃이 아름답다?
이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꽃이라고 하는 자체가 미, 추라는 개념을 내재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지. 결국은 어떤 사물도 한 가지의 가치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그 가치를 부여를 해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 이게 아름답고 이게 추한 거다. 이게 옳고 그게 그르다 라고 하는 가치를 인간이 부여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걸 부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라고 하면 분별이 생기는데요. 이런 분별이 생기면 물어볼까요? 아름다운 걸 갖고 싶으십니까? 추한 걸 갖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걸 갖고 싶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서로 가지려고 하고 추한 것을 서로 멀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분쟁과 전쟁이 발생한다는 게 노자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목련꽃이 필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낙화, 목련이 잎을 떨굴 때 슬프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목련은 자기가 잎을, 꽃을 피우면서 이럴까요? 난 정말 아름다워지고 있어. 그리고 잎을 떨구면서 잎이 떨어지니 슬프다라고 말할까요? 그냥 목련의 꽃은 피고 지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꽃이 피니 아름답고 꽃이 지니 추하다 또는 슬프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가 부여된 것인 것뿐이지요. 모든 자연은 순리에 따라 필 때가 되면 피고 질 때가 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선악의 분별은 인간이 부여한 가치일 뿐이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었다면 장자도 분별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분별은 왜 발생하냐라고 할 때 장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만 놓고 보시면 내 관점 때문이고 세상을 놓고 보시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결국 대자연, 물론 이걸 도가 입장에서는 도라고도 부를 텐데요. 대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분별이 생긴다.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제 이름은 이병철입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한, 물론 결혼하셨으니까 연예인 한 분 계시죠? 이병헌 씨인데요. 자, 이병철과 이병헌 누가 더 잘생겨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병헌이라고 답을 했다고 치십시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또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지요? 이 말씀을 드렸냐면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에요. 이걸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옳고 그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모든 건 자기의 타고난 자연성에 따라서 그 자연성에 충실하게 사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는 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을 살아가게 태어났죠. 그게 미꾸라지의 본성, 그걸 우리 지금은 자연성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진흙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본성이, 다른 말로 타고난 경향이 다른 겁니다. 누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열등한 것도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자가 만든 그룹 BTS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BTS의 노래 중에 불타오르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발표된 지는 꽤 오래된 노래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결국 내용은 이거지요. 누군가 분별을 한다는 것은 분별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불행해지세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밑에랑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대부분 위랑 비교하니까 불행해지시는 건데요. 불타오르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넌 뭔 수저길래 수저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라고 말하지. 우리가 생활 속에 금수저, 은수저 그러면서 분별을 짓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수저가 아닙니다. 그냥 비교돼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래에 보시면 네 멋대로 살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네 거야. 저도 괜찮아. 전 되게 마음에 와닿던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남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처럼 살려고 애쓴다는 말은 결코 남처럼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